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6월 2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는 좀 또 지지부진했죠. 예, 큰 이렇게 급등락은 없었고 그냥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무거운 주식들 있잖아요. 중공업 회사들 그 관련주들이 여전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조금 쉬어가는 것 같고, 자, 또 오늘도 좀 보고서 먼저 좀 보고 시황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2024년까지 이어질 자동차 골디락스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제 보고서고, 반도체가 오늘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걸 보면 반도체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의견이 맞으면. 예, 이제 업황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 분리막 얘기고, 잠시 쉬어가도 되나? 저는 이 의견에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해요. 그러니까 더 오를 수도 있고 빠졌다 갈 수도 있는데 내려가면 오히려 기회거든요. 비중 확대. 그래서 조정을 단기적으로 바꿔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계속 오른다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조정을 또 받아줘야 다음에 레벨업 하기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갈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아쉬운 건 한국 증시가 그렇다고 엄청 오른 건 아닌데, 참 한국 증시가 이게 탄력이 그렇게 막 좋은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결국 삼성전자가 가는 시점에서 증시가 레벨업 하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좀 쉴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고요. 그 외에 큐브엔터, 그 다음에 금호석유, BH, 현대오토에버, 또 이번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만났죠. 그 내용들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자동차 쪽인데, 24년까지 이제 이건 좀 감안해 주세요. 이면영 연구원님은 워낙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니까. 테슬라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토요타, 혼다, 포드도 많이 올랐는데 현대차는 못 올랐어요. 현대기아만 좀 답답했고, 자동차 테슬라 판매가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도 다 이렇게 미국, 중국 각각 판매량이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이 완성차 업체가 전체적으로 8%인데 가격이나 정책을 테슬라가 했는데도 올해 연초부터 좀 가격 낮췄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수익성은 좋아져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의 구조적인 수익성 상승이 이어지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 자동차 수요가 그동안 이제 좀 약간 눌려 있었죠. 예, 반도체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게 연간 1000만 대씩이 수요가 그러니까 비어 있었대요. 근데 그만큼 대기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도 차가 잘 팔리는 건 그 이유고, 또 그 부족했던 부분을 가격 인상을 해가지고 또 완성차 업체들은 실적 타격이 없었고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졌죠. 그리고 GM, 포드, CFO가 이제 재무 담당자가 강한 미국의 수요를 좀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우려와 다르게 경기가 굉장히 단단해요. 거기다 원자재 가격 하락했고, 저는 이문영 연구원님이 잘 맞춰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작년에도 보고서 쓸 때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수익성 괜찮아진다고 했는데 실제 그게 맞았어요. 그래서 리튬 코발트 가격도 좀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게 하반기 완성차 원가에 또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현대차, 기아에만 이게 참 가혹한데 여전히 피크아웃 얘기 계속 나오는데 2분기 실적 좋은데도 하반기 안 좋아진다. 이 논리예요. 거기다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실적 악화되는 거 아니야? 이 부담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현대 기아가 극복해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뉴스가 또 나왔던 게, 내년 4월부터 이제 약간 시험 생산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 조제 공장 이제 건설 중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빠르게 양산이 될 것 같아요. 원래 25년도 생산인데 빨리 램프업이라 그러죠. 생산 능력을 올려가지고 보다 빠르게 미국이 현지에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 기아의 실적이 더 좋겠죠. 왜냐면 보조금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현대 기아도 굉장히 빠르게 그거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와서 이 부분은 긍정적인데 오늘 뭐 주가에는 전혀 반영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당 고정비가 하락하는 시기, 내연 기관차에 대한 투자는 이제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판매 잘 돼요. 돈은 많이 벌겠죠. 그 돈 벌어서 이제 전기차 투자하고 자율주행 투자하고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그 구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고 또 하반기 모멘텀은 미국 전기차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신차 나오니까 또 상업용 차량도 있으니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인도 신차 출시도 지금 임박했다고 합니다. 인도 그 현대차 7월 첸나이 공장 증설 있고 신차 엑스터 소형 SUV인데 여기 출시한다고 하니까요. 또 지행 공장 인도 그 인수 추진 중이죠. 그래서 인도가 지금 앞으로 커지는 시장이니까 현대 기아도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테슬라가 글로벌 자동차 업체 5월 달에서 지금 현재까지 주가 상승률인데 그냥 압도적이고요. 현대 기아는 뭐 하나요? 전혀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원가는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구리, 뭐 알루미늄, 철광석. 영업이익률은 평균적으로 22년도가 19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랐어요. 기아도 2배 이상 올랐고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혼다보다 높죠.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익률도 올라가는데 꼭 이거는 현대 기아만 올라간 건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도요타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전체 자동차 업종이 구조적으로 좋았던 것 같고요. 전기차 점유율인데 많이 떨어져 있죠. 근데 요거를 이제 어차피 지금 아직은 보조금 못 받으니까 신차 출시 통해서 좀 메꾸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관련된 내용인데 신한의 고영민, 오광호, 남궁현, 박재민 연구원님이 이번 사이클의 업황이 아마 3분기가 변곡점으로 봤는데 2분기부터 될 것 같대요. 1분기 빠르게. 왜냐하면 신제품 때문에. 기존의 사이클로 본다면은 아직 전체적인 수요가 많은 건 아닌데 DDR5나 HBM3가 이게 수요가 빨라요. 이 내용은 이분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저기 삼성증권도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빙성이 훨씬 더 있는 거고 DDR4가 주력인데 DDR4는 이제 수요가 없어요. 별로. 옛날 제품인데 DDR5 나왔잖아요. DDR5는 참고로 그 CPU 있죠. 네. 그 CPU를 이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서버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DDR4보다는 성능이 월등히 좋으니까 그쪽으로 갑니다. 가격도 비싸요. 근데 그쪽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생산량을 많이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공급 부족 우려가 더 클 수도 있다 보니까 저 고객사들 야 DDR4 가격 더 오르기 전에 아니 5 공급 부족한데 좀 사놓자 라는 그런 이제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인공지능 서버용 수요 여기에 DDR5 128기가 같은 고용량 제품이 들어가는데 이게 한 100만 원이 넘는다 그러죠. 굉장히 단가가 비싸다고 합니다. 기존 제품의 10배. 예. 침투율이 지금 22년도 4분기가 여기 이게 잘못 썼네요. 22년도 4분기가 1%밖에 안 됐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40%까지. DDR5 시대가 실제 왔어요. 그래서 업황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환이 될 것 같다. 이번 사이클은 이제 신규 공정이나 EUV, DDR5, HBM 같은 특화된 소부장이 강했어요.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나 SNS텍이나 DDR5 관련된 기업들이 월등히 강했는데 예, 업황이 이제 바뀌어 가잖아요. 변곡점에서. 그럴 때는 전통적인 소부장 있죠. 전공정 회사들. 그 회사들도 봐야 되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전공정. 뭐 PSK도 있을 거고. 근데 여기는 이제 최선호주를 주성, TSE, 하나머티리얼즈, 하나마이크론으로 꼽아줬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종 소부장도 그래서 좀 움직인다. 요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비메모리, 고객사 다변화, 태양광, 하이닉스의 미세화 투자라든가 이런 쪽 후공정 그리고 하이닉스는 최소한 경쟁력 우위 제품 관련 같은 하이닉스가 경쟁력이 있는 게 삼성보다 이 DDR5하고 HBM은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수요가 좋은 거는 하이닉스가 먼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주가가 훨씬 좋죠. 좋은데 2분기 변곡점 형성된 이후에는
좀 차별화된 양상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런 회사들이 좋았거든요. EUV, 신공정, DDR5, HBM과 관련된 소부장. 근데 업황 변곡점이 이제 와서 변화가 발생하면 기존의 전통 강자도 갈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기업들이 탑픽이니까 오늘 그 주성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좋았더라고요. 주성, TSE, 하나머티리얼즈는 우리 공부 많이 해봤죠. 그 뭐죠?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텔 거기가 유전체 식각, 하이브리드 유전체 식각 장비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더니 삼성의 관계자가 너무 좋아했다. 그 뉴스가 있었죠. 그걸 본 순간 도쿄 일렉트론이 지분을 갖고 있는 하나머티리얼즈한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그림이 딱 그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주가 4만 원 초반에 했었잖아요. 4만 한번 확 깼다가 그리고 이제 5만 원까지 한번 넘어버렸죠. 그래서 항상 이런 기술과 관련된 것들은 공부를 미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마이크론도 최근에 이제 후공정 기회들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전통 소부장이 빨간색인데 이제 이들의 반격도 기대해보자. 요 DDR5랑 HBM이 제일 많이 갔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쪽은 여기 있죠. 이수페타시스, TLB, ISC, 아비코전자, PSK홀딩스, STI, 프로텍 레이저스 이 기업들이 뭐 주도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쪽보단 또 저 전통의 강자를 한번 주목하자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HBM에 탑재되는 AI 반도체 칩 갭수랑 추인데 아무튼 HBM 탑재 AI 반도체 칩이 앞으로 50% 이상 성장할 걸로 보이고요. 가격 감안하면 46%. HBM과 이제 그래픽 카드 용 DDR 요게 같이 들어간 것도 46%. 그러니까 계속 좀 성장을 한다 이쪽은. DDR4는 어쨌든 이제 수요는 줄 수밖에 없고요. 뭐 삼성의 황민성 연구원님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우리 이제 공부해봤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제 한번 볼까요? 네. 아이고 이게 좀 느리네요. 속도가. 자,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HBM이죠. 우리 함께 배우기 했던 그 자료예요. 그래서 그 자료 HBM, 그러니까 이걸 또 한 번만 더 이해를 하셔야 저 황민성 연구원님 보고서가 이해되니까 빠르게 우리 한번 했으니까 AI 시대가 열렸고 챗 GPT가 그걸 열어줬고 근데 AI는 뭐죠? 이 챗 GPT는 CPU가 제갈공명이고 요 책사들 제갈공명보다 능력이 떨어져요. 근데 이 6명의 책사가 예를 든 겁니다. 그냥 그 GPU라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덜 똑똑한 책사들이 동시에 계산을 하고 제갈공명은 혼자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게 CPU입니다. 이게 인텔이고 여기가 엔비디아죠. 근데 이 챗 GPT 시대에는 이게 이제 바뀐다는 거죠. GPU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수의 데이터를 동시에 풀어내야 되거든요. GPU는. 다수의 책사가 동시에 빠르게 연산. 얘는 순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CPU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문제 하나 풀고 하나 풀고 여기 옆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DDR5입니다. DDR4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데 GPU 옆에 여기 들어가는 거는 GDDR6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DDR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GDDR이라 그래서 뭐냐면 그래픽 카드용 카드예요. 보조 역할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수의 책사들이 이렇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AI는 여기 챗 GPT는 GPU의 시대고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기존의 제품 같은 건 GDDR이 여기 붙어 있죠. 이 그래픽 카드 옆에 요게 뭐 예전에는 상관없어요. 저것만 있어도.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게 32차선 구멍이 32개 뚫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GPU 주변을 이렇게 2GB GDDR6가 12개가 둘러싸서 24GB. 그죠? 요거고. 근데 HBM 챗 GPT를 하려면 HBM이 들어가요. 저 DDR6가 없어지고 얘 옆에 붙어 있었는데 얘는 이 1024개의 차선을 갖고 있어요. 구멍이 1024개 뚫려 있어요. 그냥 차선이 넓을수록 그러니까 많을수록 좋죠. 그리고 4개가 이렇게 12층짜리 4개가 감싸 안는 거죠. 이제 여기 옆에 그래서 총 칩의 개수가 4096, 총 칩의 개수가 384. 압도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잖아요. 아파트 12층짜리가 4개가 GPU를 둘러싸는 거. 요게 HBM이죠.
예. 그래서 성능도 훨씬 좋고 대역폭도 HBM3가 3276 기가바이트, 그다음 대역폭이 여기는 760. 이게 넓을수록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기존 D램보다 가격도 비싸고 전력 소비도 낮춰주고. 요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던 HBM이고, HBM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 구멍 뚫는 거죠. 여기 이렇게 밑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12개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HBM3.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패키징이 TSV. 예, 관통한다. 비아울 구멍 뚫어서. 예, 그래서 그 구멍을 굉장히 많이 뚫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능이 월등히 좋아지고, 저 칩도 12개 쌓고, 이게 후공정이잖아요. 칩을 만든 다음에 저 쌓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GPU랑 이렇게 패키징해서 연결시켜버려요. 인터포저 이용해가지고. 이게 코어워스라고 하는데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수혜받는 기업들이 뭐 PSK 홀딩스니 한미반도체니 뭐 이오테크닉스니 인텍플러스니 STI니 프로텍이니 막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급등했던 거죠. 이제 그 내용이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앞부분이. 근데 DDR5가 이제 1GB에 20센트면 HBM은 1.2달러에서 1.3달러예요. 가격이. DDR5가. 그냥 보통 DDR5가 1GB짜리가. 예, 1.2에서 1.3. 그러니까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128GB DDR5는 0.9달러에서 1달러. 예, 한 5배에서 7배 비싼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SK하이닉스 2분기 평균 D램 판가는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D램 평균 단가가 올라간대요. 그죠? 왜 그러겠어요? 저걸 판매하니까. 비싼 거를. 심지어 막 10배 가까이 되는 걸. 그리고 DDR4는 가격은 재고를 줄이려고 더 하락이 예상되지만 3분기에는 어쨌든 더 평균 판매 단가, 이것도 어쨌든 이제 하락이 좀 조금씩 진정될 거고, 여기는 더 수요가 많으니까 그 3분기는 더 올라갈 수 있다, 판가가. 그 하이닉스의 전체 매출에서 10% 넘을 것 같아요, HBM이. DDR5도 2분기에 PC 기준으로 30%. 그러니까 DDR5가 벌써 2분기에 PC 기준으로 30%까지 가고요. 서버는 40%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압도적이에요. 이 비싼 게 이렇게 많이 쓰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이닉스나 삼성한테는 좋은 거죠. 그리고 재고는 줄 거고, 그리고 HBM은 아시겠지만 아까 보신 대로 후공정에서 이 TSV로 칩 구멍 뚫어서 연결하는 거죠. 근데 SK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무리해서라도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미리 선제적으로. 재무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근데 당장 돈이 되지 않아도 먹거릴 준비를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 GPU에 SK께 들어가 있죠, 하이닉스께. 근데 삼성은 3분기에 구글 거부터 들어갈 것 같고, 4분기에 아마 엔비디아로 들어갈 것 같고요. 원래 AMD랑 좀 하고 있죠. 마이크론은 내년입니다. 좀 늦었어요. 아 근데 주가는 왜 마이크론이 더 올라갔냐 이거죠. 참. 예. 근데 많은 투자들이 어쨌든 대부분 128기가 DDR5가 150달러라고 인식을 지금 하고 있대요. 예, 가격으로 보면. 예, 근데 1000달러가 넘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 삼성증권에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판단하기로는 아니다. 100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거죠. 128기가 DDR5가. 그러니까 우리는 D램 가격은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비싸게 거래 안 되고. 근데 저 신제품 저 128기가 대용량의 DDR5는 1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니까 D램도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거기다 HBM도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 생각이 약간 바뀐 거예요. 야, 이 메모리 반도체는 어차피 범용이고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냐. DDR4는 뭐 계속 떨어지고.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 근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겨우 150달러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만큼 AI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모두 다 좋게 생각하면 이미 주가는 다 반영해버렸겠죠. 그래서 근데 아직 2분기에 대부분의 D램이 DDR4잖아요. 이 가격은 하락을 해요. 예, 하지만 하이닉스의 아까 판매 공급가는 벌써 올라가기 시작한다. 시장과 다르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또 주력인 DDR4까지 올라가게 되면 시장은 이제 사이클 전환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겠죠. 근데 그 전에라도 이렇게 그 AI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하락 사이클은 이제 끝나간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보는 근거는 감사는 더 확대할 것 같고, 감사 안 하면 불황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이 있으니까 섣불리 증산하기 쉽지 않고요. 하이닉스는 불황의 끝을 보통 경기 반등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제 주가 오르고 막 실적이 추세적으로 좋아질 때는 경기 불황이 끝날 때인데, 이번엔 달라요. 이번엔 먼저요, 훨씬. 왜? 기술과 신제품으로 불황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모리 주식 반등이 아마 좀 더 높을 것 같고, 보통 하이닉스가요, PBR 1.6배가 최고점이거든요. 근데 1.7배까지도 간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표 주가 아마 15만원 그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반도체 잘 보유하자. 예,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뭐 여기서 막 하이닉스를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보유 관점은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 신한에서 정윤주 연구원님이 분리막 업체들 여전히 탑픽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미국에서 중국이 못 들어온다. 이게 핵심이에요. 북미. 근데 그건 유효하다. 얼마 전에 폭스바겐이 대주주로 있는 중국의 배터리 회사 고시안이 뭐 미국에 승인 받았다. 근데 이거는 좀 확인 더 해봐야 됩니다. 예. 아무튼 그냥 그렇다고 치자고요. 쳤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거죠. 예. 들어온다고 해서 과연 중국이 다 들어오냐,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있고요. 예. 다만 투자 심리는 좀 악재죠. 중국이 못 들어올 줄 알았더니 저렇게라도 들어오네. 근데 CATL이나 중국의 중국계 자본이 들어간 회사들은 못 들어갑니다. 여기 해외 우려 집단에 중국은 배제할 거예요, 분명히. 미국은 거기에 중국을 넣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 고시아는 그래도 폭스바겐이 대주주니까 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명확히 모르지만, 예. 근데 진짜 중국 기업이 들어오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막 업체들은 어쨌든 정치적, 설사 뭐 들어온다고 해도 정치적 변화와 상관없이 미국 수혜는 받는다. 그리고 분리막은 범용 제품인 레진을 쓰는데 원료가 중국 의존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중국 분리막 업체 창신 신소재 중재 가기는 모두 명백한 중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려, 예, 이 국가에서 제외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북미는 한국과 일본 기업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SK 아이테크놀로지, WCP나 일본의 도레이 이런 회사들과의 싸움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얼마 전에 SK 아이테크놀로지가 북미에 수주 따냈잖아요. 그런 걸 봐도 아무튼 중국이 들어오긴 좀 어렵지 않겠냐.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분리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그 다음 시험 관련해서 좀 쉬어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재료 공백기라고 합니다.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2분기 실적 발표까지 한 달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쉬어갈 것 같다. 재료. 투자 심리 지표도 좀 과열이래요. 삼성 하이닉스가 이격도죠. 이평선 대비 얼마나 올랐나. 20주 이동평균선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대요. 그리고 미국은 공포와 탐욕 지수가 있는데, 공포 지수는 주가 많이 빠졌을 때, 탐욕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인데, 저 탐욕 지수가 극단적 탐욕 상태래요 지금. 그러니까 좀 쉬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5% 정도, 근데 조정이 나와도 큰 조정 아니고요. 네, 5% 전후로 좀 조정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반도체 중심 수출 바닥 통과 기대감도 있고,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증시 조정폭은 좀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이후로 수출 증가율 상승 국면에서 코스피는 평균 조정 기간이 한 18일 정도, 하락률 5% 내외로 끝났기 때문에 조정 나와도 크진 않다. 그리고 수출 증가율이 돌아서면 보통은 이제 추세적 상승이 나와요. 조정 한번 받고. 그러니까 이번 조정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20주 이평선 대비 이격도고요. 이게 올라왔습니다. 다. 그 다음 미국 공포와 탐욕지 수출이고요. 그 다음에 수출 증가율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코스피가 한 번씩 빠질 때 있는데, 많이 빠질 때 10%까지 빠진 적도 있는데, 평균을 넣어보니까 5% 정도. 2015년도 이후로는 뭐 6%가 제일 많이 빠진 거죠. 나스닥 지수가 8주 연속 오르고 나서도
평균 등락률인데 이게 조정은 좀 나와요. 보통 2, 3주에. 근데 5주 후에는 다시 다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런 걸 종합해보면 지금은 도망갈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보단 오히려 조정 나오면 기회로 활용하자. 요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큐브엔터는 키움의 이제 이남수 연구원님이, 큐브엔터 아시죠? 예전에도 한번 잠깐 소개 한번 해드렸는데 꽤 됐죠. 주가가 뭐 다른 엔터저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근데 일단 2분기 실적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주력 아이돌은 여자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란 이제 그 네이밍으로 불리는 이제 걸그룹인데 여기가 정말 또 잘 나가요. 이게 중소 제작사잖아요. 근데도 잘하고 있어요. 또 B2B 남성 보이그룹. 그래서 앨범 판매량도 잘 되고, 특히 여자아이들이 굉장한 게 옛날에 전년 상반기에 초동 처음 나왔을 때 앨범 판매가 17.6만 장인데 116만 장을 팔아버렸어요. 10배 성장했습니다. 이게 잘 팔리면 이제 월드 투어예요. 콘서트도 대박 납니다. 그래서 6월 17일 날 이제 시작을 했는데 11개국 19회 지금 계획 중에 있고, 회당 콘서트 좌석 규모도 커집니다. 2배 이상. 6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모객 규모도 확대 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한국, 미국, 남미, 일본, 동남아 투어 통해서 10개국 21회 정도 개최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유럽, 태국, 홍콩 등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은 점프하겠죠. 126% 정도. 그래서 여자아이들의 성장, B2B의 탄탄한 팬덤, 또 신인 보이그룹도 준비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아 엔터주지만 중소 엔터주 중에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게, 여자아이들 팬덤도 굉장하거든요.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이게 판매량도 급격히 늘고 있고요. 옛날에 이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젠 100만 장이 넘어요. 계속 진화하고 있다. PER이 근데 24배니까 예상 실적 대비해서 뭐 이렇게 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장은 꾸준히 나올 것 같다.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금호석유는 오늘 좋았죠. 정말 금호석유가 정말 안 갔는데, 계속 좋다는 보고서 많이 보여드렸는데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드디어 갔고, 2분기 영업이익은 감소하지만 뭐 그건 큰 의미는 없고요. 어차피 지나간 실적이라 이제 앞으로인데, 어쨌든 실적은 2분기 안 좋은 거는 충분히 반영돼 있고 3분기부터 좋아진다. 요거에 반영하는 것 같아요. 원재료 가격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 고객사 품질 승인도 완료되면서 수익성 높은 제품, 이 합성 고무가 판매가 증가할 것 같고, 금호 폴리캠의 주요 제품이 이제 견고한 좀 실적을 낼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EPDM이라는 이쪽 시장이 작년에 180만 톤에서 27년도에 245만 톤으로 이게 연평균 한 6.5% 정도 성장을 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EPDM 같은 경우도 합성 고무의 일종인데, 뭐 이게 방수복 같은데 그런 데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특수한 합성 고무 중에 하나인데 요것도 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 회사도 진화는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이게 석유화학 산업이라는 게 이게 옛날만큼 좋지는 않다 보니까 어렵죠. 수요는 부진하고, 그래도 좀 최악은 지나가서 하반기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 증가, 아시아 지역의 수요를 확대시키고, 리오프닝 이후 자동차 건설, 그러니까 특히 자동차가 좀 잘 팔려야 돼요. 중국이. 그래야 이 타이어, 거기 고무 수요가 늘겠죠. 그리고 PBR 0.7배로 뭐 싼 건 아실 거고, 무릎 이하가 15만 원 이하니까 뭐 지금도 비싸진 않죠.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H는 목표 주가 41,000원 유지했고요. 일단 2분기 실적 좋을 것 같고, 기대보다 환율 우호적이고, 그다음 애플 아이폰에 PCB, FPCB 들어갑니다. 차량용 무선 충전기 사업도 인수해서 수익성 개선될 것 같고, 하반기는 영업이익이 상반기보다 무려 359%나 증가. 그러니까 상반기 대비 하반기예요. 이게 점프할 것 같고, 차량용 무선 충전기가 연간 매출이 2,955억 정도 올해. 근데 올해 실적은 아마 3분기에 아마 흑자전 할 걸로 예상을 일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LG전자 인수 후에 좀 비용이 좀 들어간 게 있나 봐요. 그 부분이 있었고, 24년도에는 이제 제3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아이패드 이제 내년에 OLED 좋은 그림이 나오죠. 그러니까 BH도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 스마트폰 쪽은 이제 아이폰 쪽이 좀 회복될 것 같은 상황에서 차량용 충전기 거기에 이제 아이패드 OLED 탑재되죠. 예. 나중에는 노트북도 탑재되죠. 그러니까 OLED가 채택이 많이 될수록 좋죠. 거기 들어가는 FPCB 만드니까.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배터리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거기에 케이블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회사도 생존을 모색하는 거죠. 어차피 스마트폰 해가지고 안 되니까. 네, 그래서 BH한테는 우호적인 업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안 좋고 막 그래가지고 주가 완전 곤두박질 쳤다가 벌써 이제 많이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기업은 또 올라와요. 예. 단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그런 걸 이제 추적을 하는 거죠. 매번 보고서 보고 숫자 보고 아 지금 아직은 아니구나. 좀 시간 걸리겠구나. 이런 보고서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점점. 톤들이 바뀌어가고 그런 걸 통해서 숫자 보고 아 이제 진짜 좋아지는구나. 근데 이미 진짜 좋아진다고 하면 벌써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벌써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끝은 아니다. 그렇다고 아주 비싼 기업도 아니고 내년에 이제 내년까지는 좀 보자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내년에 아이패드까지는 봐야죠. 나오니까 또 자동차 시장도 커지고 하니까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지금 비싼 편도 아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지난주에 나왔던 그 한토증권의 김진우 연구원님 소프트웨어 자료에서 이제 현대오토웨이버가 나온 거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자동차 쪽에서 어쨌든 현대오토웨이버도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 17만원 분석 게시했고요. 일단 20년에 현대오토웨이버랑 현대오토롱, 현대MN소프트를 합병했죠. 네, 합병해가지고 그 탄생한 기업이고 신규 IT 시스템 구축을 한 SI 업체. 그러니까 기업의 IT 담당하는 회사예요. 그걸 또 관리하는 걸 ITO.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은 요거죠. 차량용 소프트웨어. 요게 핵심이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자체 OS 적용을 확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현대오토웨이버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죠. 왜냐하면 차가 많이 팔릴수록 여기 탑재되는 게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이름을 모빌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24년부터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가 팔릴 때마다 대당 매출 형태로 매출이 인식되겠죠. 그래서 강력한 캡티브 현대차 그룹의 매출 성장과 저 소프트웨어 자동차의 확산. 차를 이제 옛날에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뭐 BMW나 벤츠나 아니면 뭐 옛날에 그랜저나 제네시스나 이렇게 보면 뒤에 뭐 몇천 cc 그죠? 무슨 클래스 막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보고 우리가 야, 저 차 급이 높네. 근데 보통 차를 어쨌든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차가 약간의 이제 자기 그 부의 상징 그런 인식이 좀 있잖아요. 한국은 유럽은 안 그런데 한국은 또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예, 비싸고 좋은 차를 좀 살려고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좀 강한 편이죠. 근데 꼭 그게 무조건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유럽은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국가에서도 그런 일들은 있죠. 예. 근데 그때는 하드웨어가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이제 바뀌는 게 자동차 안에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테슬라는 밋밋하잖아요. 딱 보면 모양도 그냥 큰 차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델별로 아주 뭐 비슷비슷하고 예. 그렇다고 밖을 뭐 화려하게 꾸미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이 테슬라의 경쟁력은 뭐죠? 딱 타는 순간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강력하죠. 예. 그래서 계속 타신다고. 그러니까 테슬라 타시는 분은 그 마력에 빠져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경쟁력이다. 예. 이걸 이제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 시대로 바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공격적으로 인력 채용하고 막 이제 성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수익성은 좀 안 좋았는데 향후 이제 매출 증가하고 인력 채용 속도 둔화되면서 인건비 부담 분산되어서 수익성은 아마 개선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동사는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담당하고 역할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퍼는 지금 현재 24배니까 당연히 비싸죠. 근데 그 비쌈의 정도가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성장하는 걸 감안하면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PBR 기준으로 무릎이 11만 원. 지금 12만 원 깨졌죠. 그래서 11만 원 정도가 무릎 정도는 된다. 그러니까 PBR 레벨 상으로는 그 정도 레벨은 괜찮다.
조정시엔 뭐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현대오토에버도 긴 호흡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리스킹. 예, 이게 뭐냐면은 디커플링은 완전 불리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분리하겠다. 미국의 전략은 야, 중국 끊어. 하지 마. 다 끊어. 이제 이거였다면 그게 아니라 지금 디리스킹. 위험을 좀 완화하자. 그래서 서로 협력할 건 하자. 대신에 서로 대립할 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디리스킹의 핵심 뭐냐면 필요한 물자들 있죠. 미국이 못하는 거. 근데 필요해요. 예, 근데 뭐 안보나 이런 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 있죠. 이런 거는 중국 거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 허용해 주겠다. 근데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같이 전략 물자들은 중국 배제하는 건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디리스킹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디커플링은 다 배제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서로가 피해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이번에 만난 것도 디리스킹의 일환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험 요소를 좀 줄여 나가자. 너무 서로 척지고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약간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번에 블링컨하고 시진핑 만나는 거 보면서 이제 학교에 짱들이야. 보통 짱이라고 그러죠. 1등, 2등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강력한 경쟁 관계예요. 말도 안 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주변에서 보니까 이 둘이 너무 관계가 안 좋으니까 학교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그냥 썰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대로 가면 학교가 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그러다 언제 또 충돌할지 모르는 거고 그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야 일단 만나자. 예,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게 서로 만나서 일단 대화를 좀 한 거고 그것도 한 번 만났다고 끝나나요? 서로 또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시간 걸리죠. 근데 계속 만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선 좀 분위기가 바뀌겠죠. 그 첫발을 내딛었다. 요 정도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성과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큰 성과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 보고 대만 그래 그 하나의 중국 인정해 줄게. 너네들 말처럼. 예. 요거고 대신 무기나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죠. 대만 인권 문제 건들지 마라. 이런 내용이고 중국이 미국을 인정해 줬어요. 그래. 미국이 일단 이거다. 예. 중국몽 좀 빠지겠다. 약간 물러섰어요. 대신 대만 건들지 마라. 예.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 너무 간섭하지 마라. 왜 중국이 여기에 간섭하냐. 그리고 뭐 반도체 이런 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빼달라. 약간 이런 겁니다. 예. 이렇게 서로 이제 의견을 좀 주고받았어요. 그게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과가 나온 건 없어요. 특별히. 다만 기대감을 높인 겁니다. 야, 저렇게 만나다 보면 미중 갈등 해결되겠지.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오늘 어쨌든 중국 소비주에 좀 반응을 했다. 기대감에 의해서. 그리고 중국이 지금 요즘에 안 좋은데 부양을 좀 더 세게 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 굉장히 안 좋거든요. 상황이. 그게 좋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에 미국과 관계가 개선되고 중국 경기 정상화 속도는 그럼 빨라질 것 같다. 근데 중국이 오늘도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5년물 금리를 인하를 안 했어요. 그게 주택담보대출 금리인데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의지가 아직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국의 경기 부양 속도는 빠르진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장의 기대는 좀 못 미쳐요, 중국이.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하겠고요. 어제는 그 전자공시가 사실 거의 없었고 제가 보니까 내부자 매수는 뭐가 있었냐면요. 어제 금요일 날 그 금호석이었죠. 이건 어제 보여드렸고, 야 오늘 근데 참 금호석이 올라가 버렸죠. 그 경기 민감주가 사실 다 갔죠 오늘은. 그 다음에 녹십자는 참 이게 어렵죠. 백신주들이 지금 모멘텀이 없잖아요. 코로나가 끝나버리니까. 일단은 1,400만 원이니까 그게 많은 규모는 아닌데 여기 이춘우 사회이사님이 일단 12만 이분이 2월 27일부터 6월까지 조금씩 샀어요. 그걸 한 번에 공실했더라고요 이번에. 금액은 별로 안 크지만 한 넉 달에 걸쳐서 8번 산 거를 한 번에 공실을 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제 주식시장은 조금 이제 약간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지금 코스피는 0.18%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25%. 그래서 뭐 큰 변화 없이 그냥 지지부진한, 좀 쉬어가는. 근데 좀 쉬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여기서 기간 조정, 많이 빠지면 5% 내외 정도로 조정받고 움직여 준다면 뭐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여기서 조정을 그냥 옆으로 늘어진다면 바로 갈 수도 있고요. 다만 조정이 나온다면 또 평소에 관심 있는 기업들을 또 약간 좀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면 되겠고, 오늘 일단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대부분 빠졌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안 좋았고, 주로 좀 자동차가 좀 안 좋았고요.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가 좀 안 좋았죠, 소재가. 삼성 SDI도 좀 빠졌고, 카카오, 뭐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오늘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좀 빠졌고, 하이닉스 오늘 좋았고요. 근데 중공업의 날이에요. 보세요, 현대중공업. 그다음 게임주도 좋았어요. 예. 중국 판호 이제 기대감도 다시 좀 살아나고, 판호 받았던 기업들이 이제 중국의 테스트를 시작을 하나 봐요. 그러면 게임 출시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게임주들한텐 좀 훈풍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래프톤도 좋았고요. 한국조선이에요. 하나오션, 대우조선이 12%. 요게 MSCI 편입 얘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고, 태양광 하나솔루션은 오늘 큰 악재는 없었지만 좀 좋진 않았습니다. 롯데케미칼 좋았고요. 방산주, NC도 게임주 오늘 좋았고, 예. 카카오페이, 요새 카카오그룹주가 너무 안 좋네요. 2차 전진 좀 안 좋았습니다, 오늘. 오리온은 다시 대반등했고, JYP도 오늘 추가 상승. 근데 제일제당은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뭐가 있었나요? 오늘 제일제당은 특별한 뉴스는 없었는데 수급이 좀 좋진 않았습니다. 좀 빠졌고, 요새 환율 떨어져서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저건 좀 확인해 볼게요. 뭐 특별한 뉴스는 제가 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호석유가 9% 모처럼 좀 급반등 해버렸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오늘 반도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드디어 3만원 넘어갔고, DB하이텍 좋았고, LS는 확실히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급락하고 있는데 또 기회가 오겠죠. 펜오션 모처럼 좋았고요. 호텔신라, SM, 원전주 다 괜찮았습니다. 한솔케미칼, WCP, 분리막 반등해줬고, 한화는 지주에서는 좀 빠졌고요. 포스코 DX는 좀 많이 올랐네요. 이수 스페셜티 워낙 많이 올랐었고, 클래시스, 리노공업도 많이 회복됐죠. 그때 한참 그냥 주가가 그냥 무지막지하게 빠졌는데 반도체 또 업황 살아나니까 회복이 좀 빠른 것 같아요. 다행이고, 그리고 KCC, 뭐 스튜디오 드래곤, 뭐 효성TNC가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오늘 이제 외국인은 좀 팔았고요. 기관은 좀 팔았고, 개인만 사는 외국인들은 주로 오늘 화학업종 중심으로 좀 팔았고, 주로 운수장비 아마 조선주 위주로 사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기관들은 전기전자를 집중 매도해 버렸습니다. 모처럼 개인들은 오늘 주식을 좀 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해운 업종이요. 대한해운이 오늘 완전히 급등했고, 흥하해운, 그래서 이쪽이 좋았고, 조선주가 뭐 뜨겁습니다 지금. 불을 뿜고 있고 계속. 임플란트도 괜찮았고, 영화 관련주 오랜만에, 왜냐면 중국 관계 개선 기대감 약간. 반도체 대표주도 오늘 DB하이텍은 좋았고요. 미용 의료기기에서는 클래시스가 오늘 좋았습니다. 영상 콘텐츠도 모처럼 좋았어요. 그리고 엔터주도 상승 계속 이어지고 있고, 게임주가 좋았어요. 오늘은 게임주들이 그동안의 부진, 뭐 중국 이슈 막 부진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되돌리는 모습이 나와졌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아침에 좀 약했는데 일부 반도체 기업들 좋았네요. 그동안 KC텍 참 부진했었는데 오늘 무려 10%나 급등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KC텍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조선기자재도 좋았습니다. 엔진 회사 HSD 엔진이 10,000원을 넘었네요. 그리고 LNG 관련주들 너무 이렇게 계속 또 올라가면 참 그렇죠. 이게 좀
천천히 가는 것도 좋은데, 근데 기업들이 요새 뭐 조선주들도 뜨거워요. 아난티가 모처럼 좋았고요. 의료기기 또 타이어 회사. 오늘 의료기기 쪽에서는 뷰노 뭐 이런 쪽이 좋았네요. 면세점. 근데 면세점 많이는 못 갔어요. 예. 중국 뭐 사실 관계 개선된 건 아직은 없는데 이제 기대감이죠. 아침에 좀 움직였다가 다시 밀렸고, 반도체 소부장도 서로 차별화됩니다. 지금 보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오늘은 금호석유가 유독 강했습니다. 의류 회사들도 조금, 오늘은 배럴도 한번 저번에 우리가 공부해봤지만 그 레시가드 기억나세요? 예. 근데 오늘 9%인 게, 근데 이게 올라간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요새 의류주 좋은데 역대급 포켓몬대잖아요. 아마 그런 이제 이슈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화승엔터 오랜만에 이제 아디다스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의류주가 좋았네요. 그 다음에 반면에 2차 전지가 오늘은 가장 안 좋았습니다. 2차 전지 건설, 정유, 이쪽이 좀 안 좋았고,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 좀 부진했고, PCB 업체 태양광 이쪽은 좀 약간 오늘은 답답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드리면 지수가 좀 어느 정도 쉬어가는 가운데 반도체는 그래도 조금 버텨줬는데 2차 전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증시가 좀 밀렸고요. 다만 중후장대형 산업, 경기 민감주 이쪽, 또 일부 중국 소비주 이쪽이 반등을 하면서 시장은 그래도 잘 버텨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강세장은 여전히 강세장이에요. 순환매가 잘 돌고 있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하반기는 경기 민감주를 계속 좀 주목해보자 라고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경기 민감주가 실제로 좀 잘 움직이고 있고, 또 못 오른 민감주들이 있다면 또 한번 고민해보시고, 보고서나 전자공시나 내부자 매수나 이런 걸 계속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캐치해내면 돼요. 그래서 매일 보고 기록하고 저장하고, 피터 케이님이 그렇게 또 블로그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요약을 하고 적어놓고 저장해놔야 돼요. 그래서 또 나중에 찾아보고, 그러면 머릿속에 담게 되고, 그 연결된 보고서가 나오면 바로바로 해석이 가능하고, 전자공시 보고 바로바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해 주셨고, 저는 또 내일 오전에는 그 라이브 있으니까 오전 10시 10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